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네, 저한테는 일반적인 상식이 또 어떤 분에게는 전혀 몰랐던 분야. 그래서 이제 그걸 몰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누구보다도 머리도 좋으시죠. 또 열정도 있고. 근데 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단 하나예요.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책의 저자를 모셨어요. 부동산 투자,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불변의 성공 비법. 그대로 따라하면 이제 부자가 되는. 여기 이제 48가지 팁이 있는데요. 아시는 내용도 있고 전혀 몰랐던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몰랐던 내용들을 내 삶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은 이제 부를 쌓아갈 수가 있죠. 2022년에는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방법들을 찾고 여러분들의 삶에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실전 투자, 실용 지식을 전달해 주실 박희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히어로라는 필명으로 현재 부동산 히어로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타트 부동산 투자 이 책을 포함해서 현재 그 3권의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책을 중심으로 열심히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제 대신 몇 가지 드릴게요. 요즘 가장 이제 핫한 거. 지금 서울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이제 직장인들이 집 사기가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청약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세금하고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아닌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경우죠? 이게 그냥 물리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내가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유주택이 되는 것이고 네. 만약 집이 없으면 무주택이 되는 것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물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렇죠. 네. 법률적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네. 엄연히 집을 갖고 있지만 집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소형 저가주택인데요. 소형 저가주택. 먼저 이 용어를 확실하게 보셔야 되는 게 네. 소형 주택만 만족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저가 주택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소형과 저가를 다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와 가격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수도권과 그 지방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가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소형 저가 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수도권 내는요? 예.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훨씬 또 그 규제가 더 덜한데요. 네. 그 공시가가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면적은 동일합니다. 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이 주택에 대해서도 소형 저가 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네.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같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매입하던 당시에 엄연히 소형 저가 주택이었지만 네. 보유하는 동안에 또 가격이 오를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시가가 1억 3천이나 8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소형 저가 주택으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거는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소형 저가 주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다른 전략을 좀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걸 미리 좀 염두에 두셨다가 범위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그러네요. 앞으로의 계획에 좀 차질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형 저가 주택 크기와 가격인데 크기는 크게 바뀔 리가 없겠죠. 근데 이제 가격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샀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가격에 따라서 내 조건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3천, 또 면적은 60제곱 미만, 또 지방은 8천, 또 60제곱 미만. 이 조건이 오화가 아니라 이제 엔드라는 거죠. 동시에 이제 충족을 하면 물리적으로는 주택이지만 이제 어떤 법률적으로 또 이제 세금적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형 저가 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무주택으로 보는 게 아닐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상황별로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같은데 그 상황별로 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네. 그러면 소형 저가 주택은 한 채를 소유하냐, 100채를 소유하냐, 똑같이 그렇죠. 무주택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일단 원칙은 소형 저가 주택은 한 채에 대해서만 무주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좀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는 빼고요. 가장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접했던 경우 두 가지를 한번 뽑아보면 소형 저가 주택을 두 채를 소유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도심에서 그냥 뭐 평범한 20평대 아파트 아니면 30평대 아파트 이렇게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뭐 상속을 받았거나 네. 뭐 증여를 받았거나 해서 이제 지방에 뭐 이제 작은 소형 주택을 하나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뭐 절세 전략으로 해서 내 명의로 올려놓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경우가 상담을 받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먼저 제가 앞에 그 전제는 그 소형 저가 주택도 하나에 대해서만 네.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소형 저가 주택을 두 채를 갖고 있으면 하나는 그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만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불행하게도 비록 둘 다 소형 저가 주택이지만 이 경우는 2주택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세금도 정상적으로 중과세가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일단 2주택이니까 청약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규제 그렇죠. 지역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 매매나 뭐 경매나 공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뭐 주택을 더 취득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뭐 처분 조건을 건다고 하더라도 뭐 일반 청약에도 자유롭게 이렇게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형 저가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나는 많이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네. 우리가 지금 아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 두 개 갖고 있으면 네. 하나는 인정받고 하나만 인정 못 받아서 네, 하는데 그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두 개 다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거군요. 네, 이걸 둘다 꼭, 2주택으로. 네,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딱 하나의 차이인데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예를 게요? 들어서 저거 뭐 예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그 일반 아파트는 아버지 소유고 네. 만약에 소형 저가 주택은 뭐 자식 소유인데 네. 이 두 사람이 아버지 소유 집에 같이 이제 같은 세대를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세대원. 네. 그러면은 일단은 두 사람이 다 각자 소유기는 하지만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2주택이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나이가 만약에 만 60세가 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 경우도 앞의 경우와 똑같이 2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만약에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한데 아버지 나이가 만약에 만 60세를 넘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세금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네. 앞의 경우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중과세가 되는데 네. 청약 자격을 볼 때는 일단 우리 지금은 이제 국민 상식처럼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그렇죠. 만 60세가 넘는 부모 소유의 집은 자식의 1순위 청약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없는 걸로 일단 간주를 하죠. 네. 그래서 그 주택은 사라졌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소형 저가 주택은 한 채에 대해서 무주택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죠. 네. 그럼 그래서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주택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네. 이 소형 저가 주택 한 채마저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세대주를 자녀 명의로 변경을 하게 되면 네. 집인 엄연히 따지면 두 채가 있는 거지만 그 자식 이름으로 규제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을 할 때는 아무리 지장 없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이 그렇군요.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좀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네. 비록 무주택 자격 이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은 하지만 네. 뭐 신혼부부 특공이나 네. 생애 최초 같은 이런 특별 공급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어.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예외 있습니다. 사항이 또 있네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사실은 그냥 무주택인 것과 엄연히 나는 주택을 갖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거는 어찌 보면 형평성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좀 차등을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그 소형 저가 주택에 이제 무주택에 포함이 되느냐, 또 이제 청약 조건, 또 세대원, 또 아버지의 나이, 네.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다 달라진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시 돌려드리면서 나한테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꼭 이제 메모를 해놓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복잡하죠. 네. 그리고 그 외에 더 자세한 설명이나 아니면 다른 경우의 수도 어차피 이 책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즘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 집을 내가 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대출 껴서 사는 게 이제 삶의 어느 정도 목표가 가능했었는데 네. 이제 목표가 아니라 그냥 꿈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죠? 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의외로 요즘에 또 이렇게 뉴스 기사를 이렇게 보면 빌라 거래량이 좀 이제 많아진 거로 나오는데 이제 그 대체제로 이제 빌라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가격 오른 것 때문에 빌라를 찾는 수요주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빌라를 대체제로 사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빌라가 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자세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그러니까
그 집값 흐름 자체가 그 급격한 이제 상승 흐름에 있다면 이게 서울만 보더라도 서울에 있는 그 수많은 집들이 한꺼번에 다 똑같이 오르지는 않겠죠. 그쵸. 분명히 이제 입지적 서열이 있을 것이고 네. 가장 서열이 높은 집값부터 먼저 오른 다음에 그 다음 서열부터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계속 오르게 될 그쵸. 텐데 네. 그럼 큰 틀에서 보면 서울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가 되죠. 그러면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했던 수요들이 이제 경기도 이제 주요 지역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수요들이 넘어오면 경기도 주요 지역의 또 집값이 키 맞추기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수요들이 또 외곽으로 가게 되면 외곽 아파트도 이제 똑같이 키 맞추기를 해서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서울을 포함해서 전 수도권 전체가 이미 다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집이 필요한데 기왕이면 아파트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보통적으로, 네. 보편적으로. 근데 자기 생활 터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또 경기도 외곽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최소한 자기 그 출퇴근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보금자리를 정할 텐데 네. 아파트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에 대한 대체 개념으로 만약 빌라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례적으로 빌라에 이제 많은 수요가 집중이 됐고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건데 현 시점에서 이제 본다면 만약에 지금까지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이 가능했지만 네. 만약에 이제 조정기가 왔거나 아니면 하락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많은 이제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투자 수요도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투자 수요가 많이 이제 빌라로 갔었는데 네. 이제는 하락장이 되거나 이제 조정장이 오게 되면 그만큼 아파트가 이제 가격 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거니까 네.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가격 장벽이 좀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 빌라를 선택했던 수요들이 상당수 다시 아파트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없어진다는 자체는 벌써 그 다른 건 다 둘째 치더라도 이 빌라를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황금성에 좀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결국 투자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어야 그게 이제 결국은 꽃을 열매를 맺는 건데 네. 이제 수요가 상당 부분 그 시장이 바뀌면 수요가 상당 부분 아파트로 옮겨가게 되니까 빌라를 찾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빠지겠죠. 네. 그러면 이 황금성에 일단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빌라를 처분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해놨던 호가보다는 점점 낮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낮추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빌라를 실수요 입장에서 다가오는 이제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어렵게 아마 거래가 성사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만 딱 보면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빌라는 약간 황금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에서 그래서 그렇죠. 네. 만약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만약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나는 아파트에 비록 살고 싶지만 지금 현재 내 집이 너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빌라를 사는 것은 뭐 그다지 큰 반대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과연 투자로 만약에 빌라를 투자 관점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최소한 좀 지금 현재도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네. 그거보다 더 많은 고민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리고 또 더 이렇게 좀 심사숙고를 하실 필요가 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한번 해봅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거주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서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또 타 지역으로 못 가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또 그렇다고 남의 집에서 사는 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심적으로도 좀 안정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분이라고 하면 뭐 그냥 빌라 사는 것도 뭐 투자 관점을 떠나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 또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취득할 때 취득세, 또 갖고 있을 때 보유세나 재산세, 또 양도세 이런 이제 전방위적 세금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가 이제 고민이 많아서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번에.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으면 똘똘한 한 채만을 구입하냐, 아니면 이걸 쪼개서 약간 똘똘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두 채로 만드느냐, 요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 대표님은 이제 이런 경우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아, 일단 내가 가진 자금으로 한 채에 이제 집중을 해서 실거주할 한 채를 마련하느냐, 네. 아니면 이걸 쪼개서 이제 두 채로 마련하느냐에 이 어느 것이 더 낫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렇죠. 네.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무조건 이 포지션을 취해야
무조건 이익이다라는 건 없는데 네. 대신에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셔서 어떤 상황이냐를 먼저 알면 네. 그 중에서 이제 더 효과적인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데요. 물론 뭐 책에는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좀 뭔가 논리적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은 자금이라면 네.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실거주하는 집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나 네. 아니면 두 개를 쪼개서 이제 세금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나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같은 시장 흐름이라면 네.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집에 가진 자금을 다 통합을 해서 실거주를 하는데 내가 실제 사는 동안 이 집에서 만약에 양도차익이 4억이 발생했다면 만약에 두 개를 쪼갰을 때 내가 실제 거주하는 집에서 만약에 3억이 발생했고 네. 투자하는 집에서 2억이 발생을 했다면 필연적으로 현재 세금 체계에서는 투자한 집에서는 절반 정도는 양도세로 나가게 되죠. 네. 그래서 작게 본다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두 포지션 다 큰 양도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괜히 누구한테 세를 줘서 이 사람들하고 막 불편한 관계도 되고 괜히 골치할 바에야 차라리 그러면 한 채로 통합을 해서 그냥 내가 눌러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까지만 봤을 때만 이제 그게 이상적인 거고요. 근데 대신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한 1주택으로 통합을 했을 때는 물론 내가 보유하는 기간에 4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지만 네. 이 집을 팔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에 쥘 수 그렇죠. 있는 수익은 없는 상태죠. 네. 그런데 2주택으로 쪼갰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집에는 또 내가 살겠죠. 네. 그러면 역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가 사는 집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손에 쥐는 건 없습니다. 네. 이까지는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투자한 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세 사이클을 돌수록 네. 이전에 비해서는 또 전세금이 회수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요즘 아무리 임대차 3법 때문에 마음대로 보증금을 올릴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사이클이 돌 때마다 적게나마 계속 회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회수되는 돈 가지고는 내 노동 수입에 더해서 생활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을 갚는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매입했던 자금보다 이 전세금이 더 올라서 결국 상회하는 날이 오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수익은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되면서 어느 순간 나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한 채 더 소유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까지만 보면 또 관점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내 상태를 면밀하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그럼 나는 만약에 이 현재 사는 집에서 거주 만족도 굉장히 높을 수도 있죠. 뭐 따로 이사를 갈 계획도 없고요. 네. 이런 경우라면 두 개로 쪼개서 2주택 상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주거 만족도 굉장히 높으니까 이 집을 뭐 팔 필요가 없죠. 뭐 양도세, 비과세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주택 상태니까 나는 노동 수입이 있든 없든 어쨌든 주기적으로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내 노동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보통 이제 사실은 도시에서 뭔가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이 이제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지역에 내가 평생 눌러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좀 자식을 키우거나 아니면 자식을 키울 때도 자기 뭐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한 지역에 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또 이런 그렇죠. 특수성도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라면 현재 2021년부터는 단 한순간이라도 2주택이 된 상태라면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이전 보유 기간이나 그렇죠. 그 거주 기간을 충족을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주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동을 해야 될 때 막대한 세금을 물고 이동을 하거나 그러네요. 아니면 뭐 많이 기다려야 되겠죠. 버텨야 되죠. 충족하는 동안. 그러면 내가 이동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아무래도 점점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새로 집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적절한 때 이동을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기간이 지나버려서 만약에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면밀하게 내 개인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이동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 2주택 상태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동할 생각이 있거나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하나로 통합을 하셔서 네. 실제로 그렇게 해야 자산이 늘어나는 그러네요. 그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은퇴자들 한 50대 이후에 이제 은퇴자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다른 재산 없고 집만 달랑 한 채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똘똘한 한 채보다는 두 채를 가지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여기 하나에서 나오는 전세 수입으로 또 생활비도 매달 이제 보탬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또 필요하면 내 거주한 집은 온전히 살고 이걸 또 팔아서 또 다른 투자 또 다른 또 필요한 돈을 또 융통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은퇴자들한테는 또 그런 것도 괜찮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